인류는 항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고 미지의 영역이었죠. 지구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오래된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우주에 보낸 지 30년 만에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 탐사까지 3대 우주 이벤트가 진행되는 2022년.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지구의 오랜 동반자 달과 마주하는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낮을 지배하던 저 찬란한 해가 지고 다시 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연료를 뿜으며 솟구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로 향해 날아갑니다. 이 로켓의 이름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정상 비행을 이어가던 누리호는 드디어 목표 고도 700km에 이르러 위성 분리에 들어갔고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각각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1톤이 넘는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올린 국가가 됐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을 통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를 향한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선진 우주 기술의 기반을 날개 삼아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의 비상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7월 5일 무게 678kg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태양 전지판을 접은 채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송 중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최소화를 위해 특수 제작한 컨테이너에 실려 달 궤도까지의 먼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출발한 다누리는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올랜도 공항까지 운송된 후 육로를 이동해 발사장인 케이프 캐너베럴 우주군 기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약 한 달간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달을 향한 여정에 오르게 되죠. 지금으로서는 위성 자체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고요. 발사장 가서 저희가 한 달 정도의 그 발사 전에 시험 검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성 있는 부분은 크게 현재로서는 감지된 건 없는데 이제 연료 주입이나 가압 같은 조심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크게 이상이거나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 다누리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10건의 후보를 선정한 후 전문가 평가와 1,000명 규모의 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됐죠.
다누리는 달과 누리다의 누리를 더한 이름인데요.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우선 달을 누리고 오라는 뜻에서 다누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늘 다자에서 많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오라는 뜻에서 그러한 염원으로 다누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우리나라 음계로 표현하면 다라마바사 가나다인데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염원에 도인 첫 음계인 도가 다로 표현된 것처럼 다누리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로 2.14m, 세로 1.82m, 높이 2.29m의 소형차 크기의 다누리에는 한국 우주 탐사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탑재체 5개와 나사의 섀도캠 등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려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고해상도 카메라는 달 표면을 촬영한 지형 정보로 2030년 발사될 한국형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티타늄과 세계 최초 제작되는 달 표면 편광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의 감마선 측정 자료를 수집해 5쪽 이상의 달 원소 지도를 제작하고, 자기장 측정기는 미세한 자기장 측정 정보를 통해 자기 이상 지역과 달 우주 환경 연구 등에 활용되죠. 또 우주 인터넷 탑재체는 지구와 달 궤도선 간 우주 인터넷 통신 기술을 검증하고 메시지 및 파일 전송과 실시간 동영상 전송 등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예, 우주 인터넷 탑재체, DTN 탑재체는 사실은 지금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탑재체로 구현이 돼서 탐사선에 탑재가 돼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달에 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여러 우주 개발 기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탑재체로 구현을 해서 탐사선에 집어넣어서 우주 공간에서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우리가 만든 탑재체가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가지고 관련된 탑재체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개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은 자전, 공전 주기가 같아 지구에서는 늘 한쪽 면만 보입니다. 일부 지역은 1년 내내 그림자가 드리워진 영구 음영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너무 어두워서 일반 카메라로는 촬영할 수가 없죠.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섀도캠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위한 착륙 후보지를 찾게 되는데요. 섀도캠을 개발한 마크 로빈슨 교수는 항우연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함께 이루어낼 성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hadowCam is it's got a long telescope, so we get very high resolution pixels on the ground. A pixel is about 1.7 meters across, so that's the size of one pixel. We will have covered it. We will have imaged all of the permanently shadowed regions. But I also mentioned that the Korean camera that's flying on the same KPL spacecraft, it will be able to image the illuminated parts of, near the poles. So those images might prove useful also for NASA in planning the Artemis missions. And so it's a really great synergy here. We can image in the permanently shadowed regions. Ludi, the Korean camera, can image in the areas that are illuminated by the sun. 최근 다누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꼽은 올해 주목할 과학 이슈에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2022년도에 진행될 6개국의 달 탐사에 대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다누리 발사에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구와 달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러나 다누리는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정도 멀어졌다가 2022년 말 목표 궤도인 달 고도 100km에 안착하게 됩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점을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 L1 지점까지 간 뒤 다시 돌아서 달 궤도에 진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달에 도달하는 데까지 소비되는 연료량이 적어 더 오래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누리가 일단 발사가 되면요, 저희가 계획했던 BLT 궤적, 그러니까 탄도형 전위 궤적 방식으로 약 135일간 달로 비행을 하게 되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월 17일, 우리나라 시간 12월 17일에 달에 진입하기 시작해서요.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 궤도인 달 고도 100km의 고도에 안착을 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후에요. 2023년 2월 1일부터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달 궤도에 들어간 다누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12바퀴를 돌면서 1년간 임무 수행을 하고 난 후 연료가 바닥나면 달 표면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첫 번째 우주 탐사의 여정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주로 나가는 첫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하면 이로써 우리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누리를 통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달 탐사선 발사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수입 대체와 수출 효과는 물론 약 2조 8천억 원의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뒤늦은 출발이지만 이렇게 심우주로 향하는 대한민국 우주 기술은 빠르게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 기술로 자력 기술로 실용위성급을 우주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누리를 개발하면서 핵심적인 항행 기술들과 실무주 통신 기술 등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요. 다누리는 그 가능성에 첫 발을 내디딘다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구에서 달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달에 가서 다누리를 이용해 관측을 수행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미래 우주 탐사의 초석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가 중요한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는 다시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수많은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곳에 왜 다시 가는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시도를 아폴로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물론 목적 자체도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70년대 초반에 어떤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 군사 경쟁력, 그걸 과시하기 위한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과시라고 본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우주 탐사를 위한 그 기술 검증, 그걸 활용, 그런 측면에서 더 좀 목적이 다른 것 같고요. 달에 사람을 거주시키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달 탐사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심우주를 향한 최적의 전진기지 달. 이제 달을 보는 인류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의 달 탐사 경쟁은 냉전에서 촉발됐다면 지금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경쟁이죠. 2025년까지 첫 여성 우주인을 달로 보내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달에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발사된 중국의 창어 4호는 세계 최초이자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2024년 달 뒷면의 샘플을 채취해 돌아오는 무인 탐사선 발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90년 달 탐사선 히텐을 시작으로 일찍이 달에 관심을 보였던 일본 역시 2022년에서 23년 달 표면 주변의 방사선 측량을 목표로 하는 무인 달 탐사선을 발사해 일본 역사상 최초로 월면 착륙을 시도할 계획이죠. 한때 막강한 우주 기술력을 과시하던 러시아는 달 착륙선 루나 25호의 발사를 2022년 9월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달 표면 착륙 기술 확보와 달 토양 샘플 채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문 빌리지 프로젝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2030년까지 10명을 달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2031년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로는 더 큰 위성 그리고 이 달까지 저희가 그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발사체와 그다음에 탐사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향하는 그러한 우주 개발을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달을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지구에 없는 희귀 광물들이 다량 분포되어 있다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달 탐사를 통해 헬륨-3, 우라늄, 히토류 등 희귀 광물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달은 미래의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달 탐사 전문 기업들은 달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탐사 작업을 통해 달의 지도까지 만들고 달에 인류의 새로운 우주 전초기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달 탐사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달은 낭만의 상징에서 우주 광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달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우주 여행과 우주 개발에 대한 전초 기지로서 달을 보고 있습니다. 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우리의 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을 활용한 우주 여행 또는 우주 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산업혁명적인 그러한 버금가는 그런 변화의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달은 지구와 다른 지형과 중력, 대기를 가졌기 때문에 생각처럼 달에서 자원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다양한 로봇 기술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지형, 지물을 파악하거나 달의 자원을 찾는 일은 물론 심지어 인간이 갈 수 없는 영역에서의 장시간 탐사 활동도 대신합니다. 달을 넘어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과학자들에게 로봇은 동반자인 셈이죠.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주행을 하는 로봇. 4개의 바퀴를 이용해 그렇게 어딘가를 찾아가는 듯 하다가 이번엔 사람과 마주치자 잠시 멈춰 기다리나 싶었는데 스스로 몸을 돌려 피해갑니다. 작은 몸집의 이 로봇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로봇은 그 행성 탐사 같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 로봇이 되겠습니다. GPS 같은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행성에서도 자유롭게 로봇이 다니기 위해서는 라이다나 비전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또 인식해서 자율적으로 맵도 만들 수 있고 자율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원하는 목적지까지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이 로봇의 이름은 모바일 로봇입니다. GPS가 없는 행성 같은 곳에서 로봇이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주행 기술은 필수입니다. 몸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해 자율주행을 하면서 주변의 지형, 지물을 파악하죠. 동시에 습득한 정보로 지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로봇에 접목된 자율주행 기술은 우주는 물론 다양한 공간에서도 활용 가능하죠.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새로운 행성에 이제 로봇이 갔을 때 처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어떤 지도 같은 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어떤 이동할 수 있는 영역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GPS가 없는 환경에서 자기 자신에게 붙어있는 센서만을 가지고 자기 위치도 파악하고 주변 환경도 파악을 해서 맵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 모바일 로봇. 먼저 로봇에 장착된 이 카메라 센서는 주변 환경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3D 정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라이다 센서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인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레이더나 카메라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관성 항법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관성 항법 센서는 스스로 회전 각도와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센서를 조합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위치 인식은 물론 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동시에 자율주행도 가능하죠. 극한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달 탐사. 무엇보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들이 가장 필요한데요. 한동안 우리의 시선이 달에서 멀어진 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우주로, 달로 향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억 년 동안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있던 달. 대기가 있는 지구와 달리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달은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열 때문에 녹았다 굳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달의 토양을 월면토라고 부르죠. 흙과 먼지로 구성된 월면토는 매우 곱고 날카로운 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달 표면에 가득한 먼지는 그동안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탐사 장비나 우주인의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960년대에 포착된 인류의 달 탐사 현장에서 우주인들이 손에 든 솔로 흙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달 탐사 연구는 물론 달기지 건설을 위해서도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 탐사하기 위한 기술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먼지 가득한 달 표면의 환경을 그대로 지상에 옮겨 놓는다면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이런 달 환경 실험실이 이곳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높이 5m, 무게 100톤 규모의 이 진공 챔버가 바로 달 표면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집안열 진공 챔버입니다. 달의 집안, 진공, 온도 등의 조건을 그대로 재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검증 시설인데요.
기존 진공 챔버가 불순물이 없는 순수의 진공 상태에서만 구동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달 표면에 미세한 인공 월면토가 내장된 상태에서 영하 190도에서 영상 150도의 진공 상태를 구현해낸 세계에서 유일한 달 지상 환경 모사 시설입니다. 진공을 저희가 이제 조성하게 되면 토양의 하부와 토양의 상부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압력 차이가 일정 압을 넘어서면 토양이 폭발하거나 토양이 보글보글 끓는 그런 소일 보일링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제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토양의 비산 현상을 억제하면서 진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도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챔버 안에는 최대 20톤의 인공 월면토가 들어가 있는데요. 달 토양 성분과 가장 유사한 강원도 철원의 현무암을 화학 분석한 뒤 이를 파쇄한 후 달 토양과 유사한 가루 형태의 흙을 만들 수 있었죠. 이 인공 월면토를 챔버 내부로 넣어서 진공 환경을 만든 후 달의 밤과 낮 온도 환경까지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 진공 챔버 내부에서는 달 탐사 로버 및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 등이 달 표면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검증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집안열 진공 챔버를 통해 기술의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미지의 영역인 달 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단 우주기술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우주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기술 쪽에서는 조금 선진국 대비 이제 격차가 컸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달 탐사 기술 개발을 이제 가속화함으로써 우주 기술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과 장비를 이제 개발함으로써 선진국과 동등한 레벨 혹은 선진국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민간으로 다양하게 이제 기술이 스핀오프되어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달 탐사 로봇이 달의 어두운 환경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실험 등의 로봇 테스트뿐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물이 없는 달의 환경에서도 인공 월면토로 달 현지에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벽돌을 만드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하 190도까지 구현 가능한 극한의 환경에서 달 지반을 똑같이 재현해 시추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음 속에 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달의 극지역에서 얼음을 채취할 수 있는 드릴 장비에 대한 실험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의 표면에 있는 흙만 갖고 오고 흙에 있는 흙만 채취하는 기술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향후 달 지반에 1m 정도를 시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고요. 달에 얼어있는 지반, 얼어있는 땅, 얼어있는 곳에서 히토류나 다른 금속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달에 있는 헬륨-3와 같은 경우에는 1kg당 어마어마한 가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1kg을 지구로 갖고 온다면 향후에 국내에 지금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겠고요. 그런 자원 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달 탐사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죠.
달의 극한 환경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국내 연구진의 기술로 열리면서 세계 우주국의 시선이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술력으로 달에 정착하기 위한 인류의 꿈도 한 발 더 앞당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탐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과학 기술에 총체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탐사 기술이 달 탐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 강국으로서의 발돋움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또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과학 강국으로서의 전 인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위상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가득한 행성 달.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산업 전반에 걸쳐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우주 산업.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3,873억 달러에서 오는 2040년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 규모에 비해 국내 생태계 성장이 더디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518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이 134억 달러, 프랑스 37억 달러, 일본 31억 달러 순이었는데요. 반면 한국은 6억 달러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국내 우주 산업과 관련한 대부분을 정부가 전담해왔지만 정부 주도의 전통적 우주 개발은 기업 혁신을 막고 우주 산업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때문에 기존 정부 주도의 연구 개발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의 뉴 스페이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 산하 항공우주청을 설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더불어 인근 지역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들의 우주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경제 뉴스페이스가 나온 지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빠르게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지속성 있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사실 그 심우주 탐사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미래의 그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또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정책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자존심과 국가 안보의 경쟁으로 여겨졌던 우주 산업에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투자가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투자 인프라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의 주 목표가 최고의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과 신뢰도가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투자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로켓 개발과 초소형 위성 제작, 여기에 지상국 구축으로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국내 우주 산업에도 투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뉴 스페이스 시대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산업 또는 우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이나 발사체가 기본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것은 데이터 활용이거든요. 지금 스페이스X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돈을 벌려는 것이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2월 달에
전쟁이 발발되자마자 바로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위성 인터넷망으로 전쟁의 데이터까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위성 방송 통신까지 또는 뭐 일상에 쓰이는 것에 많이 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2월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군사시설과 통신망이 파괴됐고 일부 지역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자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SNS를 통해 일론 머스크에게 위성 통신망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즉각 화답했는데요. 10시간 만에 스타링크를 연결시키고 총 5,000대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링크란 스페이스X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전 세계에 제공하는 고성능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현재까지 발사한 위성은 약 2,000여 개. 거기에 2027년까지 12,000개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우주 인터넷 산업. 전 세계 우주 인터넷 산업에서 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위성 통신 사업. 우주 산업 중 가장 큰 시너지를 내는 분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는데요. 흔히 우주 개발하면 발사체를 떠올리지만 우주 산업 시장에서 발사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 위성을 띄워 관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위성에서 얻은 정보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빅데이터로 활용되면서 이제는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규모의 우주 지상국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한 스타트업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우주 지상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성 데이터를 수신받아 이를 2차 가공하여 위성 영상 전처리 및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주요 지점에 지상국을 설치하여 위성 데이터를 지상국으로부터 직접 수신하고 수신받은 위성 영상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처리된 위성 영상에 딥러닝을 접목하여 분석 및 활용을 수행하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상국 서비스란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집한 위치, 상태, 지구 촬영 정보 등의 영상 정보를 수신받아 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위성 영상으로 얻은 정보는 농업 생산량을 예측하거나 무허가 건물 탐지, 주차장 이용률 등 도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재난재해 관리에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수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상국인데요. 이곳에서는 2019년 아시아 최초로 우주 지상국을 제주도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제주뿐 아니라 알래스카, 아일랜드,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자체 지상국을 구축했고 올해 10개국에 총 12곳의 해외 지상국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설치한 자체 지상국을 통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성 데이터를 직접 수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성을 올리는 목적은 위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목적인데 지상국이 없다면 데이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성 저장 용량의 한계와 지상국 수신 커버리지 문제로 인해 지상국 하나로는 부족하며 전 세계에 지상국이 있어야 원활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위성이 지상국을 지날 때 안테나는 정확하게 위성을 트래킹해야 하고 RF 장비는 위성과 교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지상국 소프트웨어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당시 자체 지상국을 통해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의 데이터 수신 임무를 담당했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첫 번째 교신이 이뤄졌고, 이후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래스카 지상국에서 두 번째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위성 영상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우주 산업 분야에서 국내 우주 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주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정부의 모태펀드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주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초기 자본이 없어 시작을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우주 관련 모태펀드를 만들어 우주 스타트업들을 쉽게 투자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 스타트업을 양성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스페이스 인큐베이션 센터를 만들어 해당 센터에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테라포밍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주 개척 중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류의 테라포밍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바로 화성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우주기술 선진국들은 연이어 화성으로 탐사선을 쏘아 올렸고 2021년 초부터 이들은 화성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특히 204일 동안 우주 공간을 날아 2021년 2월 18일에 화성에 착륙한 미국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자신이 착륙하는 순간을 그대로 전해왔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붉게 보이는 행성 화성. 지름은 6,788km로 지구의 0.5배이며 질량은 지구의 약 0.1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왜 화성을 제2의 지구로 선택한 걸까요?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로 태양계에서 그나마 지구와의 차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의 지표면은 지구의 사막 지형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식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가 풍부하고 소금물 흔적이 발견돼 식수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자들은 화성이 지구와 매우 유사한 환경이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1년이 화성 탐사의 해였다면 2022년은 분명 인류의 시선이 달로 향하는 해인데요. 인류가 달로 향하는 이유, 바로 붉은 행성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죠. Now, the moon is also a perfect place to establish a base, right, or a point of departure to get to Mars. So if we can build a moon base, figure out how to live long-term in space, then that makes it easier for us to head to Mars and figure out how to do the same thing. So the moon is sort of like practice for us to figure out how to sustain human presence in the space environment, and the things that we learn from there, we can apply them to our travels to Mars. 약 45억 년 전 화성만한 천체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원시 지구와 부딪혔습니다. 지구의 자전축까지 흔들린 대충돌 후 무거운 입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뭉쳤고 가벼운 파편들은 지구의 주변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구 궤도를 도는 달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다시 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순수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주를 향해 비상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그 순간까지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심우주를 향한 전초기지, 달로 향하는 우주의 문이 대한민국을 향해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고요의 바다, 달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을 향해 갑니다. 무한 경쟁에서 상호 협력으로 활짝 열린 달의 문. 누가 달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 달을 시작으로 광활한 우주로 나아갈 시간. 이제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